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책 읽고 매출의 신이 되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개그맨으로 제 또래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고명환님이 지으신 책이에요. 연예인이 지은 책이라고 그렇게 막 가볍고 그렇진 않습니다. 제목이 책을 읽고 매출의 신이 되다 라는 책인데 사실 이거는 약간 과장된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약간 뭐랄까 마케팅적인 제목? 뭐 그런 느낌이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책이 아주 좋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읽어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굳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더라도 이 책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책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이 책은 2018년도 1월 달에 나온 책이고요. 저도 아마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읽었을 거예요. 근데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더라고요. 이 책은 어떤 매출을 많이 올리는 방법에 대한 책이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내용도 있죠.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런 책이라기보다는 이 고명환님께서 작가님께서 책을 읽고 뭐 그거에 대한 독서 후기 뭐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읽었을 때 요거를 그냥 고명환의 독서노트라고 기억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 제목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썼다면 책이 잘 안 팔렸겠죠. 근데 정말 이 책은 도움이 되는 굉장히 많고요. 또 이 책을 읽다 보면 그 고명환님께서 도움을 받았던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또 양서로서 같이 또 읽어보면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소개해 드리게 됐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작가 소개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1972년 경북 상주 출생, 단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MBC 공채 8기 개그맨으로 방송을 시작했다. 개그맨 문천식과 함께 코미디하우스 와령봉추 코너로 이름을 알렸다.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해 연기자로 활동하는가 하면 2000년에는 인터넷 경매 사이트 옥션에서 마케팅팀 대리로 근무, 개그맨과 회사원 생활을 동시에 한 남다른 이력을 갖고 있기도 하다. 교통사고로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이를 계기로 책과 인연을 맺었다. 그는 7년 동안 1000권에 이르는 책을 읽으면서 책이 시키는 대로 살아보기 결심했다. 이 책은 30대 중반에 방송국을 박차고 나온 개그맨의 열정적인 독서기다. 맞아요. 이 소개가 딱 맞습니다. 책 속에 길이 있고 책 속에 답이 있다. 그래서 나도 책에서 답을 찾기로 했다. 책 읽으면 좋다니깐 그냥 술술 읽어가는 수준이 아니다. 메모를 해가면서 정독하고 책 내용을 내 삶에 적용해보고 책에서 아이디어를 찾고 그 아이디어를 실행했다. 말 그대로 책이 시키는 대로 해봤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한마디로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 남이 하고 싶어 일을 하면 노예, 내가 하고 싶어 일을 하면 주인이라는 말이 있듯이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주인으로 살고 있다. 뮤지컬을 만들고 공연을 기획하고 식당을 운영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강의를 하고 책을 쓴다. 어느 것 하나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다. 내 열정이 이끌어서 신이 나서 한다. 워렌 버핏도 일이 너무나 좋아 매일 춤을 추며 출근한다고 하지 않던가. 가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조용히 낚시도 가고 산에도 오르고 멀찌감치 해외로도 떠난다. 나는 자유를 얻었다. 맞아요. 이 책을 쓴 계기가 메밀국수집을 오픈하시게 되면서 쓴 것 같은데 그 메밀국수집이 제가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4-5번 정도 갔었어요. 아마 초반에 고명환님께서 그 메밀국수집을 오픈하셨을 때는 직접 주방에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냥 연예인이 한다니까 궁금해서 갔었는데 주방에서 그 하얀색 앞치마를 입고 머리에 이제 생모를 쓰고 이렇게 주방에서 땀을 흘리면서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선 정말 이 사람은 그 이름만 내걸고 장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성 있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경험들이 이분에 대한 매력을 좀 더 높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배짱으로 삽시다를 읽고서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매일 같은 옷을 입고 회사에 출근을 해봤다고 한다. 5일이 지나서야 동료 한 명이 너 혹시 어제도 같은 옷 입고 오지 않았어? 라고 물었단다.
확신도 아니고 혹시라고. 내가 뭘 하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눈치 볼 필요도 없다. 하고 싶은 걸 하면 된다. 못할 게 무언가. 나는 너무나 큰 용기를 얻었다. 그 무렵 텔레비전을 보는데 KBS 대학 개그제가 열린다는 광고가 나왔다. 대상은 상금이 자그만치 200만원. 그때 내 등록금이 딱 200만원이었다. 막노동을 하면 하루에 3만원을 받는데 그나마도 용역 회사가 3천원을 떼어가고 27,000원이 내 손에 들어온다. 2달 반을 하루도 안 쉬고 일해야 등록금을 벌 수 있다. 한 달을 일했으니 앞으로 한 달 반을 더 일해야 한다. 그런데 개그제에서 입상하면 개그맨으로 데뷔도 하는 셈이다. 하고 싶다. 홍석천 형도 하라고 그러지 않았나. 하지만 내 오랜 습관대로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다. 에이, 내가 무슨 개그맨이야. 그 순간 배짱으로 삽시다가 생각이 났다. 아니지, 나 책 읽었잖아. 책에서 해보라고 하잖아. 떨어지면 어때? 아무도 나한테 신경 쓰지 않아. 배짱으로 한번 해보자. 일단 원서를 내고 대본을 짰다. 대본도 그 책에서 힌트를 얻어 썼다. 남들 이목 때문에 거칠에 집중하는 세태를 풍자하는 내용이었다. 가만히 서서 하는 스탠딩 개그가 식상한 느낌이라 음악을 틀고 박자에 맞춰 몸을 좌우로 흔들며 개그를 했다. 그런 장치들이 심사위원들의 주의를 끌었다. 다들 저건 뭐지? 하는 표정이었다. 1994년 2월 대학 개그제가 열리는 KBS 올해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참가번호 18번 고명환, 멋진 삶을 위하여, 금상. 배짱으로 살자. 뭐가 겁나는가.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어떤 행동을 해도 상관없다. 이 글을 읽으며 머릿속에 떠오른 그 생각.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생각. 지금 당장 시작해보라. 일단 시작하고 그 다음은 또 책에 물어보자. 나에게 배짱으로 삽시다가 그랬듯이 당신에게도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인생의 책이 기다리고 있다. 나와 가장 친한 PD가 코미디 프로그램 연출로 오면서 내게 조연출과 다름없는 권한을 주겠다고 했다. 파격적인 대우였다. 하지만 난 그의 만류와 회유와 분노를 뒤로하고 내 발로 방송국을 떠났다. 그리고 대학원에 진학했다. 행동은 당찼으나 속으로 불안했다. 그 불안감을 지우기 위해 책을 읽었다. 책을 택한 내 전략은 옳았다. 책을 읽을수록 불안감이 점점 자신감으로 바뀌고 더 넓은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방송국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몰랐던 세상.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 눈에 보였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머릿속에 그려졌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 인생의 작전을 짜보기로 했다. 엄마와 누나를 데리고 마산으로 내려가 식당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메밀국수 만드는 법을 배웠다. 마산으로 내려가는 동안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명색이 연예인인데. 그럴 때마다 저 문장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마산에 도착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이 내게 물었다. 아니, 연예인이 왜 이런 일을 배워요?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요. 난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책을 읽는 사람이다.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책에서 계속 얘기했다. 책을 읽고 느끼고 깨달은 바가 있는데 어떻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주방에 들어섰다. 처음 하루 이틀은 면을 뽑고 삶고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다 서글픈 마음이 살짝 들기도 했지만 역시 저 문장을 떠올리며 열심히 했다. 저 문장이 무엇이냐면 이카루스 이야기에 있는 문장인데요. 우리 모두 날 때부터 아티스트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부터 지시만을 기다리는 긴 줄에서 빠져나와 진정한 아티스트의 삶을 시작하자.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이카루스 이야기를 읽어봤어요. 사실 저는 고명환님만큼 큰 감동을 받지는 못했는데 고명환님 같은 경우는 이 책에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책에 많이 인용이 돼요. 사흘째부터는 딴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일에 몰입하게 됐다. 근처에 방 하나 잡아놓고 매일 식당으로 출근해 하루 12시간씩 주방에 있으면서도 힘든 줄 몰랐다. 지금도 엄마랑 누나는 종종 얘기한다. 그때 참 행복했노라고. 남의 식당에서 일당을 받기 위해 일했다면 그만큼 행복할 수 있었을까. 내 가게를 열기 위한 일이라 노래하듯 면을 뽑고 춤을 추듯 국수를 삶지 않았을까. 마산에서 일주일 남짓 메밀국수 만드는 법을 배우고 일산으로 올라왔다. 가게 오픈을 준비하면서 20일 동안 실전 연습을 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배우고 연습한 후 가게를 열었다. 그리고 2004년 첫 해에 6개월간 5억 604만 8천 원의 매출을 올렸다. 메르스 때문에 장사하기 힘들었던 2015년 6개월간 5억 7,647만 원을, 경기가 그렇게 안 좋았던 2016년 6개월간 6억 156만 원을 벌었다. 참으로 놀랍지 않은가. 2002년에 감자탕집, 2006년에 실내 포장마차, 2008년 스낵바, 2009년 닭가슴살 모두 망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덤볐고 이번엔 제대로 해냈다. 당신은 지금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들어갈 수 있는가? 생각만으로도 창피한가? 그렇다면 당신은 영원히 지시만 기다리는 긴 줄에 서 있어야 한다. 일단 하고 싶은 분야의 책을 10권만 사서 읽어보라. 책을 읽고 나서 당장 시작할 수도 있고 그 분야의 책을 더 읽고 싶어지기도 할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는 책이 알려줄 것이니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주의는 하나부터 10까지 다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면 절대 창업하면 안 된다. 책이 그렇게 가르쳐줬다. 식당을 한다면 음식을 만들 줄 알아야 하고 가게에서 일어나는 일의 전 과정을 꿰고 있어야 한다. 난 내 가게에서 손님과 똑같이 주문을 하고 돈을 내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얼마나 맛있을지 기대하며 젓가락을 들고 반찬이 부족하면 더 가져다 달라고 해본다. 일단 굉장히 재미있다. 내 가게지만 낯설게 느껴진다. 손님 입장에서 음식의 맛과 양, 직원들의 서비스에 대해 체크해보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해보면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지가 쉽게 보인다. 생각해보니 직접 육수를 끓이는 일은 힘든 게 아니고 가장 쉬운 방법이었다. 내가 끓이는 육수는 내 가게에서만 맛볼 수 있는 육수다. 똑같이 끓인 육수를 공급받아 똑같은 맛으로 장사하면 다른 마케팅을 얼마나 많이 해야 하고 그건 또 얼마나 위험한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끓이는 것이다. 귀찮고 힘들지만 이게 정답이다. 귀찮고 힘들어서 남들은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어떻게 보다 많은 사람에게 우리 메밀국수를 알리느냐가 과제였다. 그래서 책에서 시키는 대로 블로그 사용자들과 접촉하기 위해 블로그를 찾아봤다. 그러던 중 요즘 웬만한 지역에는 그 지역 이름 뒤에 아지매, 맘, 아줌마, 엄마가 붙은 블로그나 카페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이런 곳과 제휴하면 카페 내에서 홍보할 수 있다. 우선 다른 식당들이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봤다. 하나같이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었다. 가게와 음식 사진을 올려놓고 정말 맛있다, 가격이 싸다, 분위기가 좋다 같은 말만 하는 것이다. 난 이게 마음에 안 들었다. 세스 고딘의 말을 빌리자면 정말 지루한 광고다. 그 점을 자신들도 알기 때문에 한 달에 10개도 못 올린다. 어쨌든 난 일산 아즈메와 파주맘을 발견했다. 보물섬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이 카페들을 내 편으로 만들자고 결심했다.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은 책에 있지 않은가. 거짓되게 하지 말고 진정한 스토리를 남겨 관심을 붙들라고. 그러려면 진심으로 카페를 위해야 한다. 나도 일산 아즈메와 파주맘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어떻게 하면 애인에게 점수를 딸 수 있을까 고민하듯이 이분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열심히 고민했다. 우선 나를 알려야 하니 글을 올리기로 했다. 어떤 내용으로 할까 또 열심히 고민한 끝에 이렇게 썼다. 2014년 12월 25일 밤 일산 아즈메에 올린 글이다. 오늘 하루 뜨겁게 보내셨나요? 아이 엄마로, 남편의 아내로, 시부모의 며느리로 지내지는 않으셨나요? 가끔 온전히 나로 살고 싶다고 얘기하세요. 애들이 먹고 싶은 거, 남편이 먹고 싶은 것만 먹지 마시고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나 비빔메밀 먹고 싶어. 한 그릇 오롯이 다. 내 거 뺏어 먹지 마. 이렇게 외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 까먹게 돼요. 우리 모두 나를 찾아보아요. 파랗게 시린 겨울 하늘을 향해 두 손을 입에 모으고 외쳐봅시다. 난 나야 18. 글을 올리자마자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다. 특히 난 나야 18이라고 댓글을 따라 외치는 분들이 많았다. 속이 시원하다고 했다. 난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었다. 모두 들떠있는 크리스마스지만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전쟁 같은 하루를 살며 힘들어하고 있었다. 그런 글들을 너무 많이 읽었다. 육아에 지치고 무심한 남편에 지치고 시댁 스트레스에 지친 그녀들을 위로하고 싶었다. 이왕이면 웃음을 담아서. 그래서 내 가게 메뉴 중 비빔메밀을 가져다가 썼다. 난 이런 유머가 좋다. 개그를 20년 넘게 하면서 깨달은 유머 코드다. 내가 쓴 글에서 내가 빈 글에 웃었다.
책을 읽지 않았다면 절대 이런 글을 쓸 수 없었을 것이다. 글쓰기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을 읽어보면 한 목소리로 하는 얘기가 진심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독자들이 다 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로하는지 아니면 그저 위로하는 척하는지 대번에 안다. 그리고 진심이 통하는 순간 같은 편이 된다. 서로의 팬이 된다. 난 이날 댓글을 단 모든 분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댓글을 달았다. 4시간 동안 100개 가까이 썼다. 짧은 댓글들이었지만 그 하나하나에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었겠나. 나중에 한 분이 이제 됐으니까 그만 주무시라고, 그래야 내일 또 메밀국수 팔 거 아니냐고 해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잤다.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드나드는 사람들로 넘쳐나야 무엇이 돼도 된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사람을 모으는 능력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고미숙 외지음 나는 누구인가. 이 부분을 읽고 무릎을 탁 쳤다. 그래, 사람을 모아야 한다. 처음엔 단순히 전단 돌리고 텔레비전에 광고하고 가격 할인해서 사람을 모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이 책을 읽고 생각을 고쳤다. 우선 우리 가게에 오는 사람들이 정말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객들에게 도움되는 일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봤다. 특히 카페의 주요 회원들인 주부들이 뭘 좋아할까 생각해봤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커피였다. 그래, 무료 바리스타 체험 이벤트를 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의 흐름을 따라 최종적으로 바리스타 체험 이벤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게를 오픈할 때 얼굴을 익힌 이웃 가게의 젊은 바리스타가 떠올랐다. 그 친구에게 약간의 강의료를 줄 테니 드립커피 맛있게 내리는 법을 강의해달라고 했다. 그는 케이크도 준비하겠다며 자기가 더 신이 났다. 일산 아지매에 무료 바리스타 체험 원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댓글들이 난리가 났다. 선착순 5명 안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다음에 꼭 다시 해달라고 했다. 성원에 힘입어 열심히 준비를 했다. 자료도 프린트하고 칠판도 준비하고 처음 강의를 하는 바리스타 친구에게 호감 가게 말하는 방법도 연습시키고 강의안도 같이 짰다. 첫 번째 이벤트가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참가한 분들은 매우 만족해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카페에 올리고 후기도 남겨줬다. 메밀국수만 마시는 게 아니고 바리스타 체험도 재밌게 시켜주네요. 후기에 댓글들이 또 달렸다. 어머, 정말요? 저도 한번 가봐야겠어요. 정말 신선하네요. 메밀국수 가게에서 커피를 가르쳐주다니. 식당 홍보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셔서 감사해요. 진심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두 가지만으로 16만 명의 회원이 드나드는 카페에 홍보를 한 것이다. 커피 외에 엄마들이 좋아하고 도움이 될 만한 게 또 뭐가 있을까? 바로 생각났다. 다이어트. 난 다이어트 책을 낸 적이 있다. 다이어트 강의도 많이 다녔다. 엄마들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다이어트다. 다이어트 강의는 오전에 손님이 없을 시간을 이용해 우리 식당에서 했다. 10시 30분에 시작해서 11시 45분쯤에 끝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20명 정도가 왔다. 강의가 끝나면 한 번도 빠짐없이 식사를 하고 갔다. 당연하다. 강의가 끝나면 바로 점심시간이고 앉아있는 곳이 때마침 식당이며 식당 주인이 무료로 강의도 해주지 않았는가. 식사를 안 하고 갈 수가 없다. 점심 먹을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포장을 해가거나 아니면 다음날 어제 그냥 가서 너무 미안했어요 라며 가족이나 친구들을 데리고 왔다. 이 대목에서 고명한 넌 그런 책이라도 냈으니까 강의를 하지만 난 뭘 하냐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정말 할 게 없을까? 뭔가 대단한 것만 찾으려 하지 말고 시간을 들여 곰곰이 생각해보자. 강의를 할 수 있는 분야가 누구에게나 반드시 있다. 예를 들면 식당이라면 무조건 요리 강습을 할 수 있다. 영양 듬뿍 이유식 만들기, 아이들도 잘 먹는 채소 요리, 당뇨병에 좋은 건강식단, 다이어트를 위한 저칼로리 조리법, 내 아이를 위한 예쁜 도시락, 뚝딱 만드는 간단한 술안주,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요리교실, 우엉차 만들기 교실 등 생각해보면 정말 많다. 직접 하기가 어렵다면 주변에서 사람을 찾아보면 된다.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나는 강의 말고도 내가 가진 재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블로그 회원들에게 기쁨을 주기로 했다. 그래서 회원들이 사연을 올리면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글 가운데 한 명을 뽑아서 돌잔치 사회를 봐주기로 했다. 나를 돌잔치 사회자로 부르면 100만원 이상 줘야 한다. 이걸 무료로 서비스하는 이벤트다. 그런데 돌잔치는 뭐 하는 날인가? 사진 많이 찍는 날이다. 무료 돌잔치 이벤트가 끝나면 아이 엄마가 사진을 엄청나게 올린다. 그러면 또 댓글이 달리면서 내 메밀국수집에 대한 얘기들을 한다. 사진은 돌잔치인데 댓글은 메밀국수다. 진심으로 고객을 위하고 감동을 주어야 한다.
오로지 내 가게 매출을 올리기 위해 얄팍한 수법을 쓴다면 역효과만 난다. 진심에 감동한 고객들은 자발적으로 당신을 홍보해 줄 것이고 당신의 가게는 사람들로 넘쳐날 것이다. 인복이 넘치면 재물복은 저절로 넘친다. 그러니까 고명환 님, 이 작가님께서는 이런 식의 이벤트를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매장이 있으니까 그 매장으로 사람을 모이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아마 자기 매장이 있으신 사장님들은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당장 하려고 하면 떠오르진 않겠는데, 일단은 자신의 매장이 있으니까 그 매장에서 뭐, 나름 이제 문화센터 같은 느낌으로 무언가 이제 마케팅적인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매장이 뭐 항상 바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명환님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오전 시간대 물론 주방에서는 준비를 하겠지만 그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대에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직접 가게로 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서 직접 실행해 본다면 아마도 그 매출에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또 나의 가게를 홍보하는 데도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니엘 핑크의 파는 것이 인간이다를 보면 손님이 주문할 때 그대로 따라서 말한 종업원의 팁이 훨씬 더 많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다. 손님의 식사에 더 만족했다는 뜻이다. 이 책을 읽고 대본에 실행했다. 나도 주문을 받을 때 손님이 말한 것을 그대로 따라 해봤다. 깍두기랑 김치 좀 더 주세요. 깍두기랑 김치요? 네, 알겠습니다. 매운 거 잘 못 먹으니까 좀 덜 맵게 해주세요. 매운 거 잘 못 드시니까 좀 덜 맵게요. 알겠습니다. 어머, 실물이 훨씬 잘생기셨다. 나도 말한다. 어머, 누님도 실물로 뵈니까 훨씬 이쁘시다. 그러면 손님은 기분 좋게 웃는다. 흉내내기를 아내에게도 해봤더니 효과 만점이다. 세상에, 집에 돌아오는 길에 윤경이를 만났어. 우와, 윤경이를? 그런데 하나도 안 변했더라고. 우와, 정말 하나도 안 변했다고? 쉼새를 약간 넣고 아내가 한 말의 핵심 단어만 다시 한번 반복해주면 만사형통이다. 전략적으로 흉내내기는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한다. 협상할 때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면 거래를 성사시킬 확률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내가 실험한 바로도 그랬다. 주문을 받을 때 내가 앵무새가 됐다고 생각하면 된다. 좀 더 예의 바르고 기분 좋게 해주는 앵무새. 당신의 미소가 우리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혼창통 62쪽. 그렇다. 미소가 중요하다. 내가 웃고 그래서 손님도 웃어야 한다.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이 한창 인기일 때는 꼬마 손님들이 주인공 엘사와 똑같은 옷을 입고 오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도 엘사 옷을 입고 오는 꼬마 손님들이 적지 않다. 그 손님들을 맞을 때면 레디꼬 레디꼬 노래를 불러준다. 꼬마도 좋아하고 부모님들도 좋아한다. 그걸 보고 다른 손님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절로 떠오른다. 우리 가게 만두는 한 판에 8개가 나간다. 손님이 3명 와서 만두를 시키면 만두 9개를 가져다 드린다. 싸우실까봐 하나 더 갖고 왔습니다. 사장님 센스쟁이시네. 하나 더 받은 손님은 기분이 좋아 웃고 센스쟁이라고 칭찬받은 나도 좋아서 웃는다. 일요일에는 교회 갔다가 점심 먹으러 오는 단체 손님들이 많다. 그분들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올 때면 할렐루야 라고 외친다. 손님들도 할렐루야 하고 웃는다. 나로선 단체 손님이 왔기 때문에 정말 할렐루야다. 손님 입장에서 일단 한번 웃고 나면 가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진다.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진다. 당연히 다음에 또 오게 된다. 사업 전략에서 감동만큼 효과가 확실한 것도 없다. 감동을 느낀 손님은 반드시 다시 오게 돼 있다. 나도 고민했다. 우리 가게의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내가 적용해서 큰 효과를 보고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겠다. 손님 특성 기억하기. 식당에 가서 순대를 주문하는데 주인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보라. 순대에서 내장은 빼고 머리 고기만 섞어서 드리면 되죠? 감동이다. 지난번에 내가 주문했던 거 기억했다가 식성에 딱 맞게 내놓는 것이다.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아 기분 좋다. 이제 순대는 그 식당에서만 먹게 된다. 또 손님들의 특성을 기억하기로 했다. 잊어버릴까봐 메모도 해뒀다. 모모은행 부장님, 살얼음 가득 넣어달라. 골프광 누님, 얼음은 아예 빼달라. 낚시광 형님, 육수는 뜨거운 거 말고 차가운 걸로. 엘사 엄마, 돈가스 소스는 뿌리지 말고. 편의점 총각, 돈가스 밥 1개만 더 주세요. 김지사님, 만두 포장할 때 단무지 많이. 적어두고 외워둬라. 그리고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티를 내라. 식당 주인이 내 취향을 알아봐 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건 당연하다. 치킨집이라면 자주 오는 전화번호의 주문 성향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전화가 오면 번호를 보고 미리 말하라. 오늘도 반반으로 드릴까요? 순살 파닭으로 드리면 되죠? 음료수는 콜라 말고 사이다로 맞죠? 신발 주인을 일일이 기억하는 식당 사장님의 얘기 들은 적 있는가? 텔레비전에 종종 나오는 식당이다. 신발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홍보를 한 셈이다. 그 식당은 손님이 밥 먹고 나올 때 사장님이 신발장에서 신발을 꺼내준다. 점심시간에만 수백 명이 식사하러 오는데 그 사장님은 자신만의 비법으로 기억하고 있다가 신발을 정확하게 내어준다. 사장님은 문 앞에 서서 그 일만 하는데 손님은 끊이질 않는다. 이걸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장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고 뭔가 이벤트를 하려면 일단은 심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일에서 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약간 빠져나와 있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게 내가 사실 하나의 직원이 돼버리면 내가 일에 파묻혀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뭐 주문받은 메뉴를 조리하느라 또는 주문을 받느라 이렇게 손님들한테 신경 쓸 여유가 없어져요. 상황이 사람을 만든다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가게가 좀 더 크려면 이렇게 좀 사장님은 직원들을 좀 박아놓고 사장님으로서 역할을 좀 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 거창한 것, 획기적인 것만 생각하면 쉽게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일단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다. 오리지널스라는 책에서 보면 창의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우수한 게 아니라 그저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낼 뿐이라고 한다. 또 그들의 가장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가장 많은 아이디어를 낸 기관에서 나왔다고 한다. 그러니 질은 나중에 생각하고 양에 집중하자. 일단 많은 아이디어를 내면 그 가운데 훌륭한 것 한두 개는 나오게 돼 있다. 떠올리는 아이디어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사람은 없다. 100가지 중에 하나가 얻어 걸리는 것이다. 그러니 우선 100개를 생각해야 한다. 스스로 검열하고 스스로 이건 아니라고 판단하지 마라. 그래서는 절대 발전이 없다. 오히려 더 이상하게 편집해보라. 음악도 늘 배워온 멜로디의 전개 말고 틀을 벗어나서 편집해보자. 편집을 알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 편집을 배우려면 책을 읽어야 한다. 우선 마스오카 세이고의 지혜 편집과 김정훈의 에디톨로지를 읽어보자. 지혜 편집에서는 모든 인간에게는 편집 능력이 있다고 말한다. 주부가 집안일을 할 때도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 때도 인간의 편집 능력을 볼 수 있다. 역사 또한 편집된 것이다. 에디톨로지는 창조란 곧 편집이라고 역설한다. 김정훈 교수 특유의 유머와 쉬운 글쓰기로 술술 잘 익힌다. 책 한 권을 선택해서 무조건 아이템 하나를 만들겠다고 작정하고 읽으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책을 읽는 내내 이 내용을 어떻게 아이디어로 바꿀 수 있을지 집중해서 읽어보자.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를 건지게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창업을 하고 싶고 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아이디어가 없어서 걱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존의 프랜차이즈로 몰려간다. 쉬운 길일지는 모르지만 성공 확률이 낮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지 말고 책을 읽고 나만의 아이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보자. 저는 이 의견에는 사실 약간 반대합니다. 프랜차이즈도 괜찮아요. 프랜차이즈도 괜찮은데 이제 프랜차이즈에 이제 모든 거를 맡겨버리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를 믿고 그게 다 해줄 것처럼 생각을 하면 정말 발전이 없어요. 프랜차이즈를 하나의 안전망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인큐베이터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 또한 내가 직접 책을 읽고 또는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또 어떻게 매출을 올릴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정말 프랜차이즈를 하면서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물론 프랜차이즈가 답은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정말로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초반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책을 읽고 뭘 느꼈는지 얘기해보라고 하면 대부분 선뜻 대답하지 못한다. 혹시 작가의 의도를 내가 못 찾아낸 건 아닐까? 내가 읽은 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 때문이다. 걱정 마시라. 내가 찾아낸 것이 진짜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 서평이 내 감상과 다르다고 해도 내가 느낀 것이 옳다. 고전의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 읽히는 까닭은 시대마다 해석이 다르고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시대, 어떤 질문에도 답을 해주는 책이 고전 아니겠는가. 유럽의 중세에는 딱 들어맞았지만 한국의 21세기에는 완전히 허튼 소리가 된다면 누가 공감하겠는가. 작가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느낀 것, 그것이 정답이다. 그러니 당당하게 얘기하라. 교과서도 참고서도 정답이 아니다. 심지어 작가 자신의 생각도 정답이 아니다.
책으로 세상에 나오고 그것을 읽은 내가 찾아낸 것이 진실이다. 어떻게 하면 손님들에게 더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는 가게를 만들 수 있을까만 고민하기로 했다. 난 당장 내 가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생각했다. 손님이 올까 안 올까 하는 생각은 아예 잊기로 했다. 그건 미래의 일이고 미래는 현재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내가 오늘 실컷 먹고 누워서 잠만 자면 미래의 어느 날 내 몸무게는 늘어있을 것이다. 내가 오늘 절제해서 먹고 열심히 운동하면 미래의 어느 날 내 몸무게는 줄어있을 것이다. 인생은 의외로 이렇게 단순하다. 오늘 책을 읽으면 미래의 어느 날 내 인생은 풍요로워져 있을 것이다. 그러니 미래를 불안해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지금 이 순간 충실하면 된다. 이거는 부록이에요. 재밌어서 제가 읽어드리려고요. 부록. 유재석과 박명수, 세심함과 실행력의 두 표본. 유재석은 스케줄 때문에 결혼식에 못 가는 일이 있어도 장례식에 빠진 적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상가에 가면 유재석을 쉽게 볼 수 있다. 상주들은 바쁜 연예인이 문상을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긴다. 절하고 조의금만 내고 가도 고마워한다. 그런데 유재석은 최소 2시간 이상을 머문다. 이런 유재석이니 방송국에서 그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 오죽하면 유느님이란 말까지 유행했으랴. 나도 유재석처럼 해보기로 했다. 그를 보고 배운 사람이라는 가장 큰 재산을 일구는 법을 내 삶에 적용해보기로 했다. 바로 결혼기념일 챙기기다. 생일은 축하해주는 사람이 많다. 생일 축하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에 큰 감동이 없다. 그런데 결혼기념일은 다르다. 자신의 결혼기념일도 잊기 일쑤인데 다른 사람의 결혼기념일까지 챙기다니 감동할 수밖에 없다. 방법은 새해에 다이어리를 새로 옮길 때 전년도 다이어리에 결혼식에 갔던 날짜를 그대로 옮겨온다. 그날이 되면 카카오톡으로 케이크 교환권 하나를 보낸다. 재수씨랑 좋은 시간 보내길. 결혼기념일 축하해. 무심한 척 하면서 이런 메시지 하나 척 보낸다. 2만원의 사람 하나를 평생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 아무도 못 따를 경지에 오른 박명수의 실행력. 박명수는 무식하다. 내가 한 얘기가 아니다. 본인이 스스로 한 얘기다. 내가 처음 방송국에 들어갔을 때 박명수가 이렇게 말했다. 내 동기 경석이 윤석이는 좋은 대학 나오고 똑똑한데 난 고졸이고 무식하기 때문에 시간 나는 대로 배워야 해. 개그맨은 똑똑하고 재주가 많아야 하거든. 녹화가 있는 날 점심시간이면 박명수는 여의도 MBC 맞은편에 있는 부동산 중개소에 갔다. 다른 개그맨들이 쉬고 있을 때 그는 무조건 부동산으로 향했다. 어느 날 너무나 궁금해서 물었다. 형, 부동산은 왜 자꾸 가요? 언젠가 집을 살 텐데 난 무식해서 아무것도 모르거든. 부동산에 가서 앉아있으면 거기서 주어지는 얘기만 해도 엄청난 정보니까 도움이 되지. 그렇게 10년을 드나들었다. 10년을 옆에서 지켜보기만 할 뿐 그때까지 한 건의 거래도 하지 않았다. 너무 자주 가니까 부동산 중개소 사장님이 뼈있는 농담을 했다. 박명수 씨가 와서 마신 커피값만 모아도 아파트 한 채는 샀을 거예요. 결국 박명수는 그 사장님의 중개로 여의나루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했다. 여름에 구입했는데 이듬해 봄이 되자 값이 엄청나게 올랐다. 또 하나 내가 MBC에 들어간 지 3년쯤 지났을 때다. 어느 날 박명수는 컴퓨터 좀 한다는 후배 몇 명을 집으로 불렀다. 나도 거기에 불려갔다. 내가 이제 작곡을 해보려고 해. 이게 작곡하는 프로그램인데 컴퓨터에 까는 방법을 몰라. 너희가 좀 깔아줘. 컴퓨터에 프로그램 깔 줄도 모르면서 그 프로그램으로 작곡을 하겠다고? 작곡을 아무나 하나? 형님, 이 프로그램 사용할 줄은 아세요? 아니, 오늘부터 배우려고. 그리고 너댓 달이 흘렀다. 박명수가 드디어 작곡을 했다는 것이다. 그는 후배들을 모아놓고 막 완성한 따끈따끈한 곡이라며 들려주었다. 제목은 바다의 왕자. 그해 여름 바다의 왕자는 대박이 났다. 그때 우리가 그랬다. 정말 박명수 인정한다. 정말 존경한다. 박명수는 이제 더는 무식한 선배가 아니었다. 그의 말대로 고졸에 무식할지는 몰라도 누구보다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었다. 바다의 왕자 이후 17년이 지났다. 박명수는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다. 나는 그의 힘이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생각해봤다. 박명수의 힘은 실행력이다. 스스로 무식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순간부터 닥치는 대로 배웠다. 그 배움을 행동으로 옮겼다. 자신의 무식함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박명수는 이미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경지에 오른 것이다. 책 내용이 전 너무 재밌고 사실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잊어본 것도 많았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보니까 또 굉장히 좋네요. 책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책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진영 씨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말하듯이 노래하는 사람. 근데 저는 이런 게 좋더라고요. 비슷하게 말하듯이 글 쓰는 사람. 정말 글 읽으면 그대로 이해가 잘 되는 그런 글들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고명한 씨도 그렇게 글을 쓰시는 사람이에요. 연예인이라는 색안경을 끼지 않고 그냥 한 사람의 작가로서 이 책을 읽어보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긴 영상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